광활한 자연 세계에서 가장 작은 미생물부터 가장 거대한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는 강력한 본능, 흔들리지 않는 유전적 명령인 생존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끝없는 춤이자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다듬어진 힘, 지혜, 끊임없는 적응의 교향곡입니다. 매일이 전투이고 매 계절이 시련입니다. 빛이 닿지 않는 심해에서부터 자결하는 태양 아래 불타는 아프리카 초원까지 저희와 함께 모든 순간이 생명의 기적인 생존 투쟁에 대한 비범한 이야기들을 탐험하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사자는 모든 고양이과 동물 중 가장 사회성이 높아 긴밀한 구조의 무리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어떤 무리든 그 중심에는 암사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미, 딸, 자매들로 이루어진 평생을 함께하는 깨지지 않는 자매애를 형성합니다. 이 강력한 암사자들은 무리의 주축으로 사냥, 새끼 양육,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에 대한 주요 책임을 맡습니다. 반면에 수사자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성체가 되면 그들은 보통 무리에서 쫓겨나 초원에서 위험으로 가득 찬 방랑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는 고독한 여정으로 그곳에서 그들은 무리의 지원 없이 스스로 효과적으로 사냥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굶주림, 부상 또는 다른 수사자들과의 갈등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악할 무리를 찾는 것이며 이는 최후의 생존 도전입니다. 무리에서 암사자들은 주된 사냥꾼입니다. 그들은 협력의 힘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사냥은 혼란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된 전략입니다. 그들은 냄새를 숨기기 위해 바람의 방향을 이용하거나 지형을 활용하여 몸을 숨기는 등 모든 이점을 활용합니다. 일부는 중심, 역할을 맡아 먹이를, 집게, 역할을 하며 숨어있는 다른 사자들에게 몰아갑니다. 그들의 의사소통은 몸짓과 소리 모두로 이루어지는 정교한 언어입니다. 눈짓, 머리 흔들기, 자세 변경 외에도 그들은 새끼를 안심시키기 위한 부드러운 으르렁거림, 무리를 부르는 낮은 울음소리, 불쾌감을 나타내는 짧은 콧방귀 소리 등 다양한 작은 소리들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관계를 강화하고 치명적인 정확성으로 행동을 조율하는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그들은 서로 협력하여 협동 전략을 사용하여 자신들보다 훨씬 큰 먹이를 쓰러뜨립니다. 포식자로서 그들의 식단은 주로 얼룩말, 아프리카 물소와 같은 큰 동물들을 포함하며 이는 단독 사자가 제압하기 어려운 생물들입니다. 하지만 저 멀리 수평선 너머 육지가 끝나는 곳에는 또 다른 세상이 꿈틀거리고 있다. 깊고 푸른 대양 속 거대한 생물들이 함께 생명의 교향곡을 연주하며 속도와 힘 그리고 오래된 지혜가 어우러진 세계를 만들어낸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세 대륙 사이에 자리 잡은 지중해는 생동감 넘치는 자연의 세계이자 문명과 생물 다양성의 요람입니다. 그곳의 지질학적 역사는 격동적이었지만 오늘날 지중해는 세계의 주요 생물 다양성 핫스팟 중 하나이며 1,700종 이상의 해양 생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풍부한 생물 다양성은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1,000종에 가까운 외래종이 이 지역을 침범하여 전례 없는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약 5.300만 년 전 대서양은 바위 장벽을 뚫고 무시무시한 홍수와 함께 지브롤터 해협을 만들었습니다. 차갑고 산소가 풍부한 대서양 해수가 쏟아져 들어와 건조했던 지중해 분지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늘날 지브롤터 해협은 선박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양 생물에게도 번화한 통로이자 생명의 교차점입니다. 돌고래 때 파일럿 고래, 그리고 때로는 지느러미 고래까지 이곳을 지나가는데 덕분에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고래 관찰 지점 중 하나가 됩니다. 해협 바로 위 지브롤터의 석회암 절벽 위에는 유럽 유일의 꼬리 없는 영장류인
바바리 마카크가 울퉁불퉁한 바위 위를 능숙하게 오르내리는데, 이는 아프리카와 유럽이 연결되어 있던 한 시대에 살아있는 유물인 셈입니다. 지브롤터 해협에서부터 서부 지중해는 하나의 독자적인 생물 왕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서양에서 유입되는 차갑고 영양분이 풍부한 해류는 작은 플랑크톤부터 최상위 포식자에 이르기까지 해양 생물이 번성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조성합니다. 맑고 푸른 바다 한가운데 바위 절벽 위로 갑자기 작은 색깔 흔적이 드리워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서양 퍼핀입니다. 화려한 색깔의 부리 덕분에 흔히 바다의 광대로 불리죠. 이 독특한 색의 조합은 번식기에만 나타나며 짝을 유인하기 위한 시각적 신호인 셈입니다. 안쪽을 향한 작은 가시들이 도단한 특별한 부리 구조 덕분에 퍼핀 한 마리는 잠수해서 한 번에 10마리 이상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다소 어설프고 둔해 보이지만 물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장거리 비행에는 효율적이지 않은 작은 날개가 강력한 노처럼 작동해 놀라운 속도로 물속을 헤치며 샌드일과 청어를 사냥합니다. 이제 더 깊이 잠수해볼까요? 수면 아래에는 지중해, 해초라 불리는 무성한 해초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수중 숲은 바다의 허파와 같아서 탄소를 저장하고 산소를 생산하며 수백 종의 생물에게 보금자리이자 보육권이 되어줍니다. 붉은 바다거북은 이곳의 단골 손님입니다. 붉은 바다거북의 육중한 머리는 사냥에 특화된 도구입니다. 이들의 강력한 턱 구조는 게 달팽이 그리고 다른 갑각류들의 단단한 껍데기를 으스러뜨릴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서툴지만 붉은 바다거북은 수천 마일을 헤엄칠 수 있는 타고난 항해자입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자연 지도처럼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해 길을 찾는데, 이는 과학이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능력입니다. 이들의 뇌 속 작은 자철석 결정체들은 내부 나침반 역할을 하며 자기장의 강도와 각도를 모두 감지하여 전 세계 해양의 인지 지도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아마도 자연계의 가장 심오한 미스터리 중 하나는 기억의 힘일 것입니다. 수십 년간 대양을 떠돌아다닌 후에도 어떻게 한 고독한 생명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게는 지도도 나침반도 없지만 처음 숨을 쉬었던 바로 그 모래사장으로 이끄는 유전자 코드 속에 깊이 새겨진 보이지 않는 지도가 있을 뿐입니다. 이 여정은 순례이자 지켜진 오래된 약속입니다. 밤의 장막 아래 한 마리의 암컷 바다거북이 경이로운 노력으로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해변으로 올라옵니다. 지친 뒷발을 휘저 구덩이를 파고 종의 미래를 그 안에 맡기며 100개가 넘는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알이 낳아졌다고 해서 시련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부화한 새끼들은 본능에 이끌려 기다리는 게 새, 그리고 다른 포식자들을 피하면서 필사적으로 바다를 향해 달려야 합니다. 물 위에 반사된 달빛을 향해 나아가며 극소수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경주를 펼칩니다. 그 근처에 기묘한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온순한 거인 개복치였습니다. 마치 꼬리 없는 잘린 물고기, 머리 같은 모습을 한 개복치는 일반적인 꼬리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2700개 육박하는 무게를 자랑하며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경고러류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개복치는 수면 가까이에 머물며 몸을 비스듬히 띄워 일광욕을 즐깁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휴식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해파리를 사냥하기 위해 차가운 심해로 깊이 잠수했다가 천을 드는 것, 그리고 두꺼운 피부의 기생충을 받아쓰나 작은 물고기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목적을 수행합니다. 이 피부는 15cm까지 두꺼워질 수 있는데, 이는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자연적인 갑옷입니다. 더 깊은 황혼의 층에서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난다. 리소 돌고래
태어날 때부터 이들의 피부는 연한 갈색을 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과 모든 사냥이 흔적을 남긴다. 다른 리소 돌고래의 이빨과 이들이 사냥하는 오징어로부터 생긴 얽히고 설킨 흉터들이 점차 온몸을 뒤덮는다. 성체가 되면 이들의 몸은 거의 순백색이 될 수도 있는데 마치 상처를 통해 자신의 모든 역사를 기록한 것처럼 말이다. 이 독특한 신체 디자인은 깊은 수심에서 밤의 오징어를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생활 방식을 반영한다. 이들의 사회 구조는 매우 유연하여 주로 10마리에서 50마리씩 무리를 지어 생활하지만 때로는 수천 마리에 달하는 초군집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우 특정한 서식지에 대한 의존은 이 종을 선박 교통 및 군사 손화로 인한 소음 공해에 극도로 취약하게 만드는데 이 소음은 이들의 반향 위치, 파악 능력과 사냥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바로 참치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강한 종입니다. 대서양 참다랑어는 완벽하게 설계된 스피드 머신이죠. 이들은 주변 물보다 더 높은 천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는 물고기에게서는 보기 드문 특징으로 근육을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레테 미라빌레라고 불리는 이 특수한 순환계는 열 교황이 역할을 하여 근육 활동으로 생성된 열을 보존합니다. 이들의 몸은 거의 전적으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상 움직임으로 산소가 풍부한 물을 아가미를 통해 계속 흐르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헤엄쳐야 합니다. 그들의 힘보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평생에 걸친 그들의 여정입니다. 대서양 참다랑어는 전 세계에서 오직 2곳, 멕시코만과 지중해 서부에서만 태어납니다. 수년간 대서양을 횡단하며 이동한 후 그들은 번식을 위해 자신이 태어난 바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상업적으로 그들은 놀라운 가치를 지니지만 그들의 기름진 뱃살은 인간에게만 진미인 것은 아닙니다. 범고래가 특히 좋아하는 먹잇감이기도 합니다. 힘이 언제나 궁극적인 무기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것이 지능이다. 이 범고래들은 단순한 포식자가 아니라 전략가이다. 그들은 지식을 배우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해왔다. 재빠른 참치 한 마리를 몇 시간 동안 쫓는 대신 그들은 더 간단한 방법을 터득했다. 바로 어부들이 힘든 일을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들은 낚시배 근처에서 잠복하며 낚싯줄이 감겨 올라올 때 나는 엔진의 특유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 그리고는 놀라운 정확성으로 낚싯줄에 걸린 참치를 낚아채어 머리만 남긴다. 이 행동은 사회적 지능의 발현이며 지식 또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최근 이 개체군에서 새롭고 놀라운 행동이 관찰되었다. 어린 범고래들이 배의 키에 의도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상당한 손상을 입히기도 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학습된 행동, 즉 집단 내에서 퍼지는 문화적 유행일 수 있다고 믿으며 이는 그들의 혁신적인 능력과 복잡한 사회적 지식 전파 능력을 보여준다. 생물학적으로 범고래는 매우 발달된 뇌를 가지고 있으며 크기 면에서는 향유고래 다음으로 크다. 범고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돌고래과에서 가장 큰 구성원이다. 서부 지중해에서는 지브롤터 범고래 무리가 고유한 음성 방언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각 무리는 고유한 언어를 유지하며 이는 한때 인간에게만 있다고 여겨졌던 특징인 지역 문화의 존재를 시사한다. 최상위 포식자인 백상아리는 먹이 사슬의 정점에 서서 늙고 약하거나 병든 동물들을 사냥하며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범고래를 제외하면 백상아리에게는 천적이 없습니다. 이 두 거대한 포식자가 마주했을 때 승패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빠른 속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팀워크와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이 종은 지중해에서 심각한 멸종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극심한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백상아리처럼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푸른 상어는 더 흔하게 목격됩니다. 이 상어는 넓은 대양에서 번성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등 쪽의 짙은 남색은 위에서 내려다볼 때 깊은 바다의 푸른색과 자연스럽게 섞여 거의 눈에 띄지 않게 하며 하얀 배는 아래에서 올려다볼 때 수면의 빛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 상어의 예민한 후각은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미량의 피 냄새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번식 면에서는 암컷 한 마리가 한 번에 100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을 수 있는데 이는 종의 생존을 보장하는 다산 전략입니다. 지중해 한가운데서 줄무늬 돌고래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이들은 큰 무리를 지어 움직이며 동기화된 리듬에 맞춰 수면 위로 솟아올랐다가 잠수합니다. 이들은 공중으로 6m에서 7m까지 높이 뛰어오를 수 있으며 바다의 발레, 무용수처럼 몸을 돌립니다. 이러한 고개는 단순한 유흥거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이동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의사소통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오징어와 물고기가 풍부한 중간 수심대로 잠수하여 발전된 반향정의 능력을 사용하여 어둠 속에서 길을 찾고 사냥을 합니다. 파도 바로 아래에서 길고 날카로운 그림자가 더 깊은 물속에서 조용히 나타났다. 그것은 넓은 바다의 고독한 포식자, 황새치였다. 하지만 지중해의 중심에는 속도로 유명한 또 다른 경쟁자가 있다. 바다의 온혈치타, 라블리는 짧은 지느러미, 청상아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고독한 사냥꾼으로 시속 74km에 달하는 폭발적인 속도를 낼 수 있다. 심해에서 향유고래가 나타난다. 그들의 거대한 사각형 머리는 몸길이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독특한 뇌유기관을 품고 있다. 이 액체 왁스 덩어리는 딱딱거리는 소리를 강력한 초음파 빔으로 증폭시켜 반향 정의를 가능하게 한다. 향유고래의 사냥 여행은 보통 90분까지 지속되며 2000m가 넘는 깊이까지 내려간다. 그곳에서 영원한 어둠 속에서 그들은 가장 좋아하는 먹이, 바로 거대 오징어를 사냥한다. 암컷 고래와 어린 고래들은 목의 사회 집단에서 함께 생활하는 반면 성체 수컷들은 홀로 생활하며 번식을 위해 암컷에게만 돌아온다. 지중해 동부에서는 또 다른 상어종이 느린 생활 전략을 따른다. 흑기웅상어는 임신 기간이 거의 2년으로 모든 상어종 중 가장 긴 번식 주기를 가지고 있다. 암컷은 약 21세가 되어서야 번식을 시작한다. 한 번의 번식 주기는 최대 3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이러한 느린 번식 속도는 이들을 과도한 어획에 극도로 취약하게 만든다. 그 근처에는 완전히 다른 생물이 숨어 있었다. 지중해 곰치는 가만히 있는데 명수이며 좁은 바위 틈새에 몸을 숨긴 채 살아간다. 길고 근육질인 몸은 미끈거리는 점액질로 덮여 있다. 낮 동안에는 거의 완전히 모습을 감춘다. 날카로운 외부턱 외에도 녀석들은 목구멍 깊숙이 위치한 인두학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먹이를 효율적으로 붙잡아 삼키기 위해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으며 공상과학 영화 속 생물들과 공유하는 무시무시한 적응력이다. 홍해의 따뜻한 물에서 한눈에 띄는 생물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 조용히 북쪽으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솔베간팽, 화려한 지느러미로 장식되어 있지만 그 매혹적인 외모 뒤에는 독가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때 인도 태평양의 토착종이었던 솔베간팽은 가장 악명 높은 침입종 중 하나가 되어
동부 분지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솔베간팽 개체수는 경이로운 번식 속도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컷 한 마리당 며칠 간격으로 반복되는 주기마다 수만 개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솔베간팽은 인내심 강한 포식자로 가슴 지느러미를 이용해 작은 물고기들을 구석으로 몰아놓습니다. 지중해 동부에서는 이 새로운 포식자에 대한 자연 방어 능력이 없는 토착 어종들 사이에서 솔베간팽으로 인해 심각한 개체수 감소가 발생했으며, 이는 먹이 사슬을 교란하고 산호초 생태계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 다른 훨씬 더 무서운 침입자가 있습니다. 바로 은빛 볼보거입니다. 길이는 겨우 이 40인치에 불과하지만 시안화물보다 1000배 더 강력한 신경독을 지니고 있습니다. 천적이 없고 통제되지 않아 빠른 속도로 번식하며 조용히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해조류를 모조리 먹어치움으로써 한때 풍요로웠던 지역을 황폐한 수중불모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쇄 효과는 토종 초식 동물들을 굶어 죽게 하고 지역 전체에 먹이 사슬을 붕괴시킵니다. 침략자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동안 지중해의 한 고대 상징은 조용히 생존에 매달려 있었다. 다름 아닌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해표종, 지중해 몽크의 표였다. 한때는 흔했지만 수세기 동안의 사냥과 어부들에게 경쟁 상대로 여겨지면서 그들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 21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500마리도 채 남지 않게 되었다. 헌신적인 보존 노력 덕분에 개체수는 800마리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가 현재 전 세계 개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탁 트인 해변에서 번식하던 이 물범들은 이제 인간의 방해를 피해 깊은 물속 동굴로 숨어드는 적응 행동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피난처는 어린 새끼들에게 특히 위험한데 폭풍우가 칠 때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귀환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연이 얼마나 회복력이 강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몽크물범이 깊이 잠수하자 또 다른 생물이 나타났다. 그것은 깎아지른 듯한 높은 절벽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연안 바다새 유럽 가마우지였다. 가까운 친척들과는 다르게 그것은 전적으로 해수 환경에만 전념한다. 짧은 날개와 날렵한 몸으로 물고기를 사냥하기 위해 단 30초 만에 60m까지 깊이 잠수할 수 있다. 하지만 지중해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은 막대합니다. 이 해역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속도로 온난화되고 있습니다. 생태계는 막대한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산호는 백화되고 있으며 해초는 누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스웨즈 운하를 통해 유입되는 외래종들은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전을 위한 긴급한 호소입니다. 2025년까지 지중해는 1000개 이상의 해양보호구역을 설립했습니다. 각국은 보존 프로젝트에 수억 유로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산호와 고유종 복원 노력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 또한 불법 어획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개인의 역할이 대체 불가능합니다. 생태계 보호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탄자니아 응고롱고로 분화구 깊숙한 곳에는 고대 화산벽으로 둘러싸인 고립된 세상, 즉 폐쇄된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이곳에는 눈부신 분홍빛으로 장식된 새 한 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작은 홍학들에게 응고롱고로 분화구는
경이로운 자연 식당입니다. 분화구 중앙에는 얕고 알칼리성인 여모인 마가디 호수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은 스피룰리나 남세균이 번성하는 비옥한 땅이며 이 남세균은 작은 홍학들에게 거의 유일한 먹이원입니다.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조류는 새의 깃털에 특유의 분홍색을 입힙니다. 그것의 부리는 물속에 거꾸로 뒤집힌 채 생명의 정수를 걸러내는 정교한 생체 여과 장치입니다. 전 세계 작은 홍학 개체군의 거의 80%가 동아프리카에서 번성하며 마가디 호수는 중요한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합니다. 작은 홍학들의 분홍빛이 희미해질 때 응고롱고로의 광활한 풍경은 고요해진다. 이 분화구 안에는 선사시대 생명체 하나가 여전히 존재한다. 검은 코뿔소다. 분화구는 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모든 요소들을 제공한다. 그들은 나무잎을 먹는 동물로 움켜쥐는 능력이 있는 위십술을 사용하여 잎과 나뭇가지를 뜯어낸다. 시력이 좋지 않지만 그들은 극도로 예민한 후각과 청각으로 이를 보충하며 멀리서도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 이곳의 개체 수가 30마리 정도에 불과하지만 응고롱고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검은 코뿔소 밀도 중 하나를 자랑한다. 이곳 개체군은 비범한 유전적 가치를 지니는데 이는 수천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살아온 코뿔소들의 토착 혈통 후손이며 밀렵꾼들로부터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응고롱고로 분화구는 단지 홍학과 검은 코뿔소의 왕국이 아닙니다. 그곳은 또한 포식자들의 폐쇄된 영토이기도 합니다. 서벌은 긴 다리와 커다란 귀를 가진 중형 고양이과 동물로 키 큰 풀 속의 숨은 먹이에 아주 작은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 포착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서벌의 귀는 180도 독립적으로 회전할 수 있으며 마치 생체 레이더 접시처럼 기능합니다.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서벌은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냥꾼 중 하나가 됩니다. 먹이를 포착하면 서벌은 움직임을 멈춥니다. 그 다음 용수철 같은 다리로 갑작스럽게 튀어올라 몸을 날립니다. 공중에서 새를 잡기 위해 4m 높이까지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사냥 성공률은 약 50%로 덩치가 더 큰 고양이과 동물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해가 질 때 깊은 포효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사자들의 절대적인 힘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이곳의 사자 무리는 약 65에서 75마리 정도였다. 하지만 이곳의 수컷들은 짙고 때로는 새까만 갈기 덕분에 훨씬 더 위협적으로 보였다. 이는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힘의 징표였다. 응고롱고로 분화구 내에서는 제한된 영토와 높은 먹이 밀도 때문에 무리들이 서로 가까이 살 수밖에 없었고 이는 잦은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두 수컷 간의 싸움은 단순히 영토 이상의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대를 이어갈 권리였습니다. 승리자는 영토와 번식권 모두를 차지했습니다. 초원의 사자부터 지중해의 고래, 세렝게티의 거대한 이동무리, 그리고 생명의 오카방고 델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강인함과 적응이라는 위대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생존 투쟁, 즉 범고래의 전략적 사냥부터 바다거북의 유전적 순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속에서 이 행성 위에 복잡한 생명의 테피스트리를 함께 엮어갑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자연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한 종의 존재는 다른 종에 의존하며 우리 모두는 한 개의 집을 공유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그들의 미래는 위태롭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이 연약한 아름다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교향곡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이 이야기들이
잃어버린 세상의 기억으로만 남지 않도록 말입니다.